여러분, 심리 검사하면 흔히 딱 떠오르는 되게 고전적인 장면 하나가 있죠? 아, 그 종이에 잉크 묻혀서 데칼코마니처럼 찍어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양쪽에 대칭으로 찍힌 뭔가 좀 기괴하기도 하고 모호한 잉크 반점을 보여주면서 막 이게 대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하고 묻는 로르샤흐 검사 말입니다. 그렇죠.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투사 검사죠. 네, 똑같은 잉크 자국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막 춤추는 나비를 보는데 또 어떤 사람은 피를 흘리는 괴물을 보잖아요. 네네. 이게 검사지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의 내면이 고스란히 투영되는 원리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선시대 최고 엘리트들을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역사상 가장 우아하고 치명적인 로르샤흐 잉크 반점 검사가 존재했다면 어떨까요? 아, 그러니까 단순한 예술작품 감상을 넘어서 그 그림 하나로 당대 최고 권력자들과 지식인들의 무의식 그리고 세계관이 완벽하게 폭로된 그 역사적인 찰나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심층 탐구해볼 자료가 바로 그 순간에 생생하게 기록한 문헌입니다. 묵은 꿈, 목류도원도, 비해당, 꿈의 그림 앞에서 라는 텍스트인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죠. 배경은 조선 세종시대고요. 안평대군의 별서였던 비해당입니다. 은은한 매화향이 퍼지던 어느 봄날에 이 자리에 당대 조선을 쥐락펴락하던 4명의 거물이 모입니다. 그 네 명의 면면이 정말 화려하잖아요. 맞아요. 예술을 사랑한 왕자 안평대군, 그리고 훗날 계유정난을 일으켜 권력의 화신 수양대군, 또 당대 최고의 문인 형제였던 강희안과 강희맹까지 이들이 모여서 함께 한 폭의 그림, 뭉유도원도를 감상하게 됩니다. 네, 조선 최고의 드림팀. 혹은 뭐랄까 시한폭탄 같은 모임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혹시 똑같은 사물이나 사건을 겪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구나, 이런 서늘한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꼭 한 번씩은 오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몽유도안도라는 동일한 자료를 딱 가운데 두고 이 4명의 거물들이 어떻게 각자의 정치관이나 통치철학, 나아가서는 자녀 교육관까지 무의식적으로 투영해냈는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이유가요. 이게 단순히 왕족이랑 양반들이 모여서 차 마시면서 나눈 되게 한가로운 미술 평론이 아니거든요. 아, 단순한 감상문이 아니다. 네. 이 텍스트는 곧 닥쳐올 거센 역사의 피바람 속에서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될 네 사람의 운명적인 철학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축소판입니다. 와, 축소판.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보죠. 안평대군이 조용히 두루마리를 쫙 펼칩니다. 자신이 며칠 전 꿈속에서 모은 완벽한 이상향, 그러니까 무릉도원을 그린 그림이라고 소개를 하면서요. 네, 거기서부터 벌써 압도적이죠. 근데 이 그림의 탄생 과정 자체가 되게 놀라운 게 안견이라는 당대 최고의 화가가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만 딱 듣고 단 사흘 만에 그 거대한 대작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네, 고작 3일이라는 게 정말 믿기 힘든 일이죠. 아니 이거 요즘으로 치면요. 내 머릿속에 있는 막 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미지를 텍스트 프롬프트 몇 줄로 탁탁 입력했더니 최신 AI 이미지 생성기가 진짜 오차 없이 완벽한 해상도로 쩍 시각화해낸 거랑 다를 바 없잖아요. 하하, 아주 기가 막힌 비유네요. 정말 소름 돋는 찬자성이죠. 안평대군 본인조차도 그림을 보고 그 재능에 두렵기도 하고 감탄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오, 어떤 건가요? 압도적인 천재의 결과물을 다 같이 마주했을 때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지식이나 세계관의 필터를 거쳐서 반응하게 마련이거든요. 아, 로르샤흐 검사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먼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강희안의 감상평을 보면요. 예술의 본질을 딱 꿰뚫는 학자의 시선이 보입니다. 강희안이 뭐라고 했죠? 그는 필선이 살아있다. 현실을 넘어선 기운을 담고 있다. 사람이 아니라 기가 그린 듯하다. 이렇게 극찬을 하거든요. 아, 사람이 아니라 기운이 그렸다. 텍스트를 보면 또 강희안이 북송의 화풍을 따르면서도 조선의 산천을 담아냈다. 이렇게 평가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얼핏 들으면 약간 중국 스타일을 베꼈는데 거기다가 한국적인 요소도 조금 섞었다. 그냥 이 정도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게 오해하기가 아주 쉬운데요. 사실 이 평가는 안견의 예술적 성취를 최고로 쳐주는 극찬 중의 극찬입니다. 아, 극찬인가요?
네, 북송화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거대하고 압도적인 스케일감을 자랑하거든요. 험준한 바위산이 막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고 인간은 그 아래 아주 미미한 존재로 그려지는 다분히 관념적이고 웅장한 스타일이죠. 네네, 중국 무협 영화에 나오는 그런 풍경 같네요. 맞아요. 그런데 안견은 그 기술적인 뼈대는 가져오되 그림 안에 묘사된 산세의 디테일 자체는 철저하게 둥글고 부드러운 조선의 실제 자연 풍경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아하, 웅장한 중국의 뼈대 위에 온전한 조선의 피와 살을 입힌 셈이죠. 강희안은 이게 단순한 모방을 넘어선 두 가지 세계를 융합한 완벽한 재창조라는 점을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와, 진짜 예술을 아는 자의 깊이 있는 찬사네요. 재창조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 바로 수양대군의 반응입니다. 아, 수양대군요. 네, 그림을 막 뚫어지게 보던 수양대군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에 없는 세계를 이리도 정교하게 그릴 수 있다니 허상이지만 허상이 아니군. 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게 칭찬 같기도 한데 어찌 보면 되게 뼈가 있는 서늘한 말 같기도 하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수양대군이라는 인물의 아주 철저한 현실주의적 성향이 단번에 드러나는 대목이거든요. 역시 그렇군요. 수양대군 역시 안견의 그 압도적인 붓터치나 기술적인 완벽함,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뇌구조는 강희안처럼 어떤 예술적 아름다움 그 자체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 정교하고 아름다운 이미지가 결국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즉각적으로 환기시키는 거죠. 감탄하는 그 찰나의 순간조차 그의 머릿속에는 철저히 계산적인 권력자의 날카로움이 팽팽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와, 허상이라는 단어에 꽂힌 거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모임의 공기가 아주 미묘하게 확 바뀝니다. 네, 긴장감이 돌기 시작하죠. 그전까지는 막 예술적 완성도에 대한 되게 우아한 감탄이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날선 이념 논쟁으로 번지기 시작하거든요. 수양대군이 직격탄을 날립니다. 지나치게 관념적이요. 현실 정치와 백성의 삶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소. 네, 아주 차가운 일갈이죠. 아니,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논하던 자리에서 갑자기 돌연 이 그림이 현실에서 무슨 쓸모가 있느냐 이런 효용성의 문제를 확 제기해버린 겁니다. 수양대군에게 예술이란 것은요, 철저하게 권력과 통치의 도구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가치한 장식품에 불과한 겁니다. 그는 질서, 힘,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묵직한 결과물을 중시하는 인물이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요.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대변해서 딴지를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단지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수양대군의 말이 현실적으로는 꽤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나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물론 목류도원도 아주 훌륭한 예술 작품이죠. 명작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최고 권력층이잖아요. 그렇죠. 조선의 핵심 수뇌부죠. 국경 밖에서는 외세가 호시탐탐 너니고 있고 당장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아니 왕족이라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구름 위에 둥둥 떠있는 닿을 수도 없는 이상향에 막 심취해 있는 거 이거 대단히 한가하고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비판할 수 있죠. 왜 우리 현대의 아주 치열한 경쟁사회, 흔히 말하는 허스컬처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직장인들도 되게 비슷하게 느끼잖아요. 뭐 미술 감상이 내 대출이자를 갚아주냐 이러면서 인문학이나 예술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현상이랑도 맞닿아 있고요. 네네. 오히려 수양대군의 이 냉혹한 현실주의가 어찌 보면 책임감 있는 리더의 진짜 모습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지적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수양대군 역시 정확히 그 현실적인 빈틈을 파고들면서 안평대군을 압박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이 두 사람의 통치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본질이기도 하고요. 통치 철학의 충돌이요? 네, 이건 단순한 그림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세상을 도대체 무엇으로 움직일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수양대군은 철저히 힘의 논리, 즉 하드파워의 언어를 씁니다. 칼과 법, 군사력, 경제력 같은 아주 물리적인 통제력만이 세상을 유지하고 굴러가게 한다고 굳게 믿는 거죠. 아, 하드파워. 그러면 안평대군은 그 날카로운 공격을 대체 어떻게 방어합니까? 자기가 그냥 이상향에 취해 있는 한량 왕자가 아니라는 논리가 필요할 텐데요. 안평대군은 이상주의자로서 반대로 소프트 파워의 힘을 역설합니다. 텍스트에서 그는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형의 말에 반박하죠. 뭐라고 하죠? 형님, 세상은 칼과 법으로만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꿈이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죠. 라고요. 와, 꿈이 사람을 움직인다. 네,
안평대군은 물리적인 힘이 국가의 뼈대라면 사람의 내면을 진짜 감동하게 하고 더 나은 내일을 상상하게 만드는 비전과 꿈이야말로 그 국가를 진짜 숨쉬게 하는 피와 살이라고 본 겁니다. 물리적 억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억압적인 법규만으로는 사람을 진심으로 따르게 할 수 없다는 그 권력의 궁극적인 한계를 정확히 꼬집은 것이죠. 야, 통제하는 하드 파워냐, 비전을 제시하는 소프트 파워냐. 진짜 팽팽한 대립이네요. 막 자칫하면 그 자리에서 칼부림이라도 날 것 같은 이 무거운 긴장감 속에서 딱 분위기를 파악한 강희맹이 싹 중재에 나서잖아요? 네,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죠. 아마도 예술은 현실과 이상 사이를 잇는 다리일 것입니다. 이렇게 싹 포장을 하면서요. 강희맹의 이 중재 발언은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권력자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학문적 균형을 꽉 잡으려는 조선 문인의 아주 이상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학문적 균형이요. 이상에만 너무 몰입되어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또 반대로 현실의 팍팍함이나 권력투쟁에만 갇혀서 인간성을 상실하지도 않기 위해 두 세계를 연결하려는 문인들의 치열한 노력이 담겨 있는 한마디죠.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텍스트의 구성이 정말 소름 돋는 게요. 국가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하는 이 거대한 이념 논쟁이 아주 자연스럽게 결국은 그렇다면 어떤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 이 실질적인 자녀교육 문제로 훅 이어지잖아요. 네, 대화의 흐름이 아주 필연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죠. 팽팽했던 대화가 이제 차를 마시는 자리로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서로의 자녀 교육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앞서 나눈 그 미술 감상평이 곧바로 교육 철학으로 직결된다는 걸 확인하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그렇죠. 인간의 그 깊은 가치관이라는 건 어느 분야에서든 일관되게 작용하기 마련이니까요. 예술과 정치를 논하던 입술이 자녀 교육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현실로 옮겨가는 순간 이 네 사람의 본심이 훨씬 더 선명하게 뼈대만 남아서 드러납니다. 맞아요. 텍스트에 나타난 이 네 가지 서로 다른 교육관의 메커니즘을 뜯어보는 건요. 현대를 살아가는 학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도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과연 이 4명의 학부모 중에서 어떤 스타일에 가장 가까운지 한번 대입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네, 재밌을 겁니다. 먼저 강희안입니다. 그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단순 암기보다 시의 뜻을 느끼게 하는 이해가 중요하다. 이거 현대 교육 트렌드랑 꽤 비슷하지 않나요? 굉장히 흡사하죠. 막 맹목적인 암기식이나 주입식 교육 비판하고 본질적인 문해력이랑 개념의 깊은 이해를 엄청 중시하는 딱 전형적인 학자형 학부모 스타일입니다. 맞습니다. 강희안이 아까 그림을 볼 때 단순한 붓터치의 기교를 넘어선 그 기운을 보았잖아요. 네, 기가 그렸다고 했죠. 교육에서도 똑같습니다. 글자라는 표면적인 형태를 달달 외우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우주의 이치와 작가의 진심을 아이 스스로 꿰뚫어 보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식을 양으로 승부하는 대신 깊이로 수용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오, 깊이 있는 이해. 자, 다음은 강희맹입니다. 글뿐만 아니라 산과 물 같은 자연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그 속에서 도를 깨닫게 해야 한다. 네, 생생한 경험을 강조하죠. 이거 요즘으로 치면 막 꽉 막힌 교실에만 앉아 있는 거 거부하고 주말마다 아이 데리고 숲속 체험 가고 캠핑 가고 박물관 견학 다니고 아예 생태 대안학교를 선호하는 그런 학부모 스타일 아닙니까? 맞아요. 강희맹은 예술이 아까 현실과 이상의 다리라고 믿었던 인물이잖아요. 네, 중재자였죠. 책상 물림으로 방 안에서 글만 읽어서는 결코 진짜 살아있는 세상을 알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자연이라는 그 거대한 현실 속에서 직접 흙을 밟고 물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책 속의 죽은 지식이 살아 숨쉬는 지혜로 바뀐다고 굳게 믿는 경험주의적 교육관인 셈이죠. 야, 일관성 대박이네요. 그리고 대망의 수양대군 학부모님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하하, 올 것이 왔네요. 허나 기본은 엄격한 훈련이요. 글은 정확해야 하고 얘는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오. 교율 속에서 길러야 하오. 저는 솔직히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숨 막히죠. 아주 빡빡합니다. 아침 6시 기상, 분 단위로 쪼개진 촘촘한 학원 스케줄, 유명 입시 학원 레벨 테스트 통과하려고 빈틈없이 사교육 돌리는 타협 없는 완벽주의 관리형 학부모의 전형이에요. 네. 현대 대치동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아주 엄격한 스타일이 연상되죠. 그런데 수양대군이 왜 유독 이런 억압적인 교육관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기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유가 있나요?
수양대군에게 이 세상이라는 공간은요, 기본적으로 아주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정글 같은 곳입니다. 정글이요? 네, 이 무자비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무언가를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내 편에 변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 아이에게도 어릴 때부터 오차 없는 엄격한 규율과 훈련을 뼈에 새기듯 내면화시키는 거죠. 아,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네, 감정이나 일시적인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딱 원칙대로 움직이는 강력하고 예측 가능한 인재, 그런 인재를 길러내려는 권력자의 시선이 자녀 교육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안평대군의 교육관을 볼까요? 아이가 자신의 꿈을 찾기를 바라오. 자신이 무엇을 보고 감동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오. 참 부드럽죠. 네, 아이의 적성을 존중하고 자아 실현을 최우선으로 두는 아주 따뜻하고 진보적인 교육관이에요. 막 네 마음속의 꿈은 무엇이니 하고 다정하게 눈 맞추며 물어봐주는 부모의 모습이 딱 그려집니다.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요, 저 여기서 또 한 번 딴지를 걸고 싶어지네요. 아, 또 딴지인가요? 좋습니다. 솔직히 안평대군의 이 교육관,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건 알겠는데 결국 현실 감각 잃어버린 온실 속 화초를 키우는 방식 아닌가요? 온실 속 화초. 네. 아니 문 밖을 딱 나서면 수양대군식으로 길러진 막 도끼 품은 인재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치열한 경쟁 사회인데 거기다 대고 막 얘야 내 꿈을 찾으렴, 감동을 느끼렴 이러는 건 아이를 너무 무방비 상태로 내몰고 자칫 나약하게 만드는 진짜 위험한 교육 아닐까요? 그 의구심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봐도 안평대군의 그런 약간 유약해 보이는 면모가 훗날 수양대군과의 권력 투쟁에서 패배하고 목숨을 잃는 원인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거봐요. 현실은 냉혹하다니까요. 하지만 안평대군의 그 철학적 깊이를 제가 조금 변호하자면요. 그는 외부에서 억지로 강제된 규율은 압박이 극에 달하는 순간 툭 하고 부러진다고 믿었습니다. 부러진다. 네, 수양대군식의 엄격한 훈련과 통제가 당장은 아이를 강하고 완벽하게 만들지 몰라도 아이 스스로 내가 도대체 왜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가에 대한 내면의 답이 없다면 큰 시련 앞에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죠. 아, 번아웃처럼요. 그렇죠. 반대로 아이가 스스로 가슴 뛰는 꿈, 그러니까 나만의 도원을 품게 되면 그 꿈 자체가 가장 강력한 회복 탄력성이 된다고 믿은 겁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요. 맞습니다. 어떤 끔찍한 시련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탱하게 만드는 힘이죠. 밖에서 통제하는 힘보다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자발적인 동기가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강하고 질기다는 아주 굳건한 믿음인 겁니다. 와, 밖에서 주입된 규율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는 동기가 진짜 꺾이지 않는 강함이라는 거군요. 듣고 보니까 진짜 어느 한쪽의 교육관이 무조건 정답이다. 이렇게 손을 들어주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게 바로 이 텍스트가 가진 힘이죠. 정답이 없으니까요. 네. 미학을 논하던 대화, 국가의 통치를 논하던 대화,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논하던 전혀 다른 범주의 대화들이 결국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하나의 깊은 뿌리에서 쫙 뻗어나온다는 게 정말 경이롭습니다. 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죠. 이래서 제가 서두에 이 상황을 두고 아주 완벽하게 설계된 로르샤의 잉크 반점 검사라고 감히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냥 몽유도 원도라는 도화지 한 장, 자녀 교육이라는 질문 딱 하나 던졌을 뿐인데 네 사람의 영혼 밑바닥이 낱낱이 해부되어 불었잖아요. 이 대화가 현대인들에게도 그토록 팽팽한 긴장감과 몰입감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들이 단순히 지적 허용심을 뽐내려고 입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요. 각자의 인생과 철학, 그리고 다가올 피바람 부는 조선의 미래를 전부 걸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 깊고 무거운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로 싹 모아볼 시간입니다. 비해당의 차담이 끝나고 해가 서서히 뒤우는 텍스트의 후반부를 보면요. 네 사람은 결국 각자의 길을 향해 뿔뿔이 흩어집니다. 네, 여운이 아주 길게 남는 결말이죠.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그림을 보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서로 닿을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우주에 살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수양대군은 차가운 현실과 무자비하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걸어갔고 안평대군은 아름다운 예술과 끝내 닿지 못할 그 이상향을 가슴에 품고 갔으며 강희안과 강희맹은 그 살벌한 틈바구니에서 학문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아남게 됩니다. 역사가 훗날 이들의 운명을 어떻게 참혹하게 갈라놓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계유정난이죠. 네, 그래서인지 이 텍스트에서 가장 묵직하고 서글프게 다가오는 건 헤어지기 전 안평대군이 남긴 마지막 대사입니다. 그 대사 저도 기억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훗날 어떤 의미로 남을지는 모르겠소.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우리는 같은 꿈을 보고 있었던 것이요. 와, 그 대사 너무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론 되게 아름답지 않나요? 그렇죠. 애잔하죠. 치열하게 막 이념을 다투고 서로의 세계관을 공격하면서 나를 세웠지만 적어도 한 장의 위대한 예술작품이 쫙 펼쳐져 있던 그 짧은 찰나의 순간만큼은 그들 모두가 어떤 경외감과 감각을 완벽하게 공유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술이 만들어낸 일종의 마법 같은 기적이랄까요? 저는 여러분의 일상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상이요? 네, 직장 생활하다 보면 진짜 징글징글하게 안 맞는 직장 상사, 혹은 정치적 신념이나 양육 방식이 완전히 정반대라서 만날 때마다 막 매번 부딪히는 가족이나 친구가 꼭 있잖아요. 아, 있죠. 누구나 한두 명쯤은 있죠. 그런데 가끔 아주 우연히 어떤 좋은 영화 한 편을 같이 보거나 되게 훌륭한 음악 한 소절을 들을 때 두 사람이 똑같이 코끝이 뭉클해지면서 무장해제되는 그런 마법 같은 찰나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찰나의 공유가 우리 팍팍한 삶에 남기는 여운은 사실 생각보다 되게 깁니다. 위안이 되죠. 비록 내일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가서 이권이나 가치관을 두고 피 터지게 싸우게 될지라도요. 우리가 한때 같은 곳을 바라보며 비슷한 감동을 나눴다. 이 작은 교집합의 기억이 때로는 이 힘든 삶과 인간관계를 완전히 끊어지지 않게 꽉 버티게 해주는 아주 미약하지만 확실한 온기가 되어주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어 놓을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하려 합니다. 네, 자료의 맨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묘사하며 끝이 납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루마리의 끝자락이 살짝 흔들렸다. 그 속의 도원은 여전히 누구에게도 닿지 않은 채 그곳에 있었다. 참 시각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마무리네요. 몽유도원도 속에 화려하게 복숭아꽃 피는 그 완벽한 이상향은 현실에 완벽히 지배한 권력자 수양대군에게도 그리고 그것을 평생 간절히 꿈꾼 안평대군에게도 결국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피안으로 남았습니다. 네, 여기서 이 텍스트는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본질적이고 도발적인 화두를 묵직하게 던집니다. 어떤 화두일까요? 결코 내 팍팍한 현실에서는 완벽히 닿을 수 없다는 것을 뻔히 다 알면서도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나만의 도원, 즉 나만의 이상향을 굳게 품고 살아가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야, 그것은 안평대군의 굳건한 믿음처럼 우리를 차갑고 잔인한 현실에 절대 굴복하지 않게 만들고 끊임없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아주 위대하고 숭고한 원동력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수양대군의 아주 냉혹한 시선처럼 지금 당장 밥상을 차려야 하고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이 치열한 현실의 삶을 외면하게 만드는 그저 달콤하고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도달할 수 없는 꿈이라는 그 거대한 잉크 반점 앞에서 여러분은 살아갈 동력을 보십니까? 아니면 현실 도피의 몽상을 보십니까? 정말 답을 내리기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채 닿지 못해서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는 그 도원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나누었던 이 조선 거인들의 팽팽한 대화가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비추는 아주 선명한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